도계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계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 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계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계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계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구별 쉽죠? 능력이 없는 자와 자격이 없는 자에 관한 어떤 거는 물론 이제 돌아서면 잊어버리시겠지만은 들은 적은 있다라는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죠. 지금 이 정도 법률 지식이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안 꿀립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법원에서 인도명령 조항 가지고도 헤매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완전히 변호사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3호 지났고 3호 아래 조그마한 글씨로 써놨죠. 매수 신청인이 될 수 없는 자.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5개 다. 채무자, 강제 경매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자. 2. 재경매의 경우 동전 매수 신청인. 3. 경매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또는 그 친족. 4. 집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 담당 법원주사. 5. 집행관 또는 그의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하는 물건에 관여하여 매수 신청 금지. 이거는 결국은 그거죠. 이 부동산의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얻어지는 지식이 있죠. 정보죠. 이게 돈벌이죠. 솔직한 말로. 선순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들 되게 많아요. 근데 배당 요구도 하지 않는 물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반까지 안 사. 사실은 집행관이 저하고 공모를 하면은 먹을 당수가 되게 많아. 그죠? 그잖아요. 선순위 있는데 남들은 반 이상 돼도 안 사. 근데 집행관의 권한은 되게 막강합니다. 군대, 경찰 다 동원하고 질문조사, 수색권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집안에 들어가서도 주거침입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 열고 여보 계세요 하다가도 야 주거침입이다 걸리지만 그냥 막 다녀. 이렇게 그냥 어떤 사소한 부분에서 내가 납부했다라고 말해버리면 끝만인 거니까. 너무 좋죠. 그죠? 사업자 등록을 여러분들이 열람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안 알려줘. 근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식당에서 영업하려면 요거 걸어야 안 걸어요? 걸게 되나. 그러면 제가 집행관이면 가서 사업자 좀 봅시다. 근데 안 걸어낼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 내일까지 걸어서 다시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사진 찍어서 주시라고. 거기 뭐 했어요? 사업자 등록이시잖아요. 그게 대학력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난 그걸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점유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구조가. 그냥 훑어버리는데? 그리고 선순위 존입 있는 사람이 뭐 폐문부재라고 맨날 써져 있죠, 여러분들. 집행관이지만 저는 국가에 충실한 직원이기 때문에,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잠복해요. 그래서 폐문부재 되면 반드시 내가 사람을 꼭 만나. 그러면서 조사를 다 신분증 보여주고, 선순위인데 왜 배당 요구 안 하셨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질문조사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임대차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낸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그런 물건이 전국에 수두룩천지야. 그죠? 한 반 가격에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노다지죠, 노다지.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감동이 없으세요? 이런 거 하면 뭔가 틈새를 발견한 뭐 느낌 없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집행관 사무실 앞에서 멘탈이 약한 아저씨에게 밥 대접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셔요. 이거는 죄가 안 돼. 불법이 공모여도 음모여도 이런 건 음모죄가 없어. 이거는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케이스가 있을까봐 여기에 집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 주사 안 되고, 감정 평가한 감정이라고 그 가족도 안 돼요. 친족도 안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집행관하고 그의 친족 또는 다른 집행관이 다루는 사건까지. 왜냐하면 친구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다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채무자, 빚쟁이가 경매당하는데 또는 소유자한테 또 사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사실은 허용해줘도 되기는 하죠. 허용해줘도 채권자가 있으면 또 들러붙을 거니까. 네, 또 들러붙을 거 아니겠어요. 허용해줘도 되지. 그러나 어떤 이걸 허용해주면 생길 수 있는 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더 생길 수 있을까봐 차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경매의 경우에 종전 매수인은 또 금지시키는 거야. 자, 제가 좋은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응찰을 했더니 단독 응찰인 거야. 아니면 2등하고 너무 차이가 난 거죠. 보니까 후회가 돼.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죠? 내가 3억에 샀을 때 포기한 거죠. 3억에 사면 3억을 내야 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누가 안 덤빌 것 같아. 그래서 2억 2천일 때 다시 한번 돈 전환하거나. 그죠? 3억이, 그러니까 최저가가 2억 5천일 때 3억에 낙찰 받으면 2,500을 냈겠죠? 2,500을 내가 포기를 해도 낙찰을 2억 2천이나 2억에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이 이득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재경매를 유도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럴까봐 써놓은 거지. 그럴까봐. 쉽죠? 이거는 꼭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소유자, 채무자 안 되고, 집행관 감정평가사하고 그 지인들 안 된다. 이렇게만 외워놓으시면 되죠. 이 법의 취지가, 더우세요? 에어컨? 저도 가디건을 입어서 좀 덥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여러분의 지식이 지금 쌓이신 겁니다. 4호 읽어보시죠, 4호. 아니다. 3, 4가 같은 건가요? 그죠? 4호 읽어보시죠. 네. 4호,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네. 그 다음에 1, 2, 3, 4호도 한번 읽어보시죠. 1. 다른 사람의 매수 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에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한 사람. 4. 민사 집행 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한 형법 제136조, 7조, 140조, 140조 2, 140조 2. 그냥 그거는 띄고 읽으시죠. 예. 제315 및 323,
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네,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은 있죠. 채권가 매수인은 결국은 낙찰자죠. 낙찰자나 그 대리인이나 낙찰자를 내세워서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누가 이의 신청을 한 거죠? 요 조항에 해당된다, 이 사람은. 라면서 야, 얘는 1등하면 안 되는 놈이야. 허가해주면 안 돼. 라고 했던 그 네 가지가 뭐냐면 1호가 다른 사람의 매수 신청을 방해한 사람. 그냥 미리 옛날에는 조직애들이 와서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우리가 입찰할 건데 아시죠? 이 사건 나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주면 조직은 단독 공차를 하는 아름다운 구조가 이루어지는 그죠? 그게 옛날엔 경매법정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특히 호가제 같은 경우는 더 무섭죠. 옆에서 이렇게 줄 서서 있는데 덩치 크고 용문신이 있는 형님들이 와서 나 얼마 딱 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돈은 더 지르고 싶어도 못 지르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 그래서 비밀 입찰로 돌연 바꾼 거죠. 그래서 봉투 속으로 숨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매수 신청을 방해한 사람한테는 이 물건 이 사람이 낙찰자여도 안 준다 이거죠. 불허해버린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매수 신청을 방해했다라는 것을 뭔가 구체적 사실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판사 입장에서는 그걸 좀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1등 재산을 뺏어버려야 되는 거니까. 2호, 부당하게 담합하거나 적정한 실시 방해한 사람. 담합이 있을 수도 있겠죠. 3호는 이거를 시킨 놈. 교사라는 걸 시켰다는 얘기예요. 4호는 매각에 관하여 형법에 정한 죄를 받은 사람이죠. 이 형법에 정한 아까 136조, 7조, 40조 등등등은 뭐냐면 입찰 방해죄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입찰 방해나 공갈 협박 이런 행위들이 있어요. 그 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뒤져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조항들에 관련된 죄를 저지르고 판결을 받고 2년이 안 지난 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찰 방해자로 누군가를 고소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벌금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걔가 2년간은 이 누군가의 그 낙찰을 받더라도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계속 스토커처럼 쫓아다녀가지고 입찰 볼 때마다 얘 아니거든요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렇지만은 법원에서 이 사람을 계속 시돈조회할 리는 없잖아요. 드러나지 않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5호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일괄 매각 결정, 매각 물건 명세서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그죠? 이 물건은 중대한 하자라는 건 뭘까요? 주로 보면 선순위가 있는데 없다고 했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정말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 낙찰자 입장에서도 이의 신청할 수 있죠. 허가에 대해서, 그렇죠? 나 불허해줘야 된다. 너희들이 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믿고 내가 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그러면 내 입장에서도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이나 일괄 매각의 결정에도 흠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최저 매각 가격이 부당하다라고 집주인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싼 가격에 퉁친 거 아니냐?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큰 문제 없는데 7억부터 시작해서 반값 됐다가 누가 낙찰받으니까 불허됐다가 다시 또 7억이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주로 집주인이 이렇게 하자를 거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재감정을 요청을 하는 경우 있죠. 우리 집이 내가 이거보다는 비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필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쪽 계열은, 워낙에 이제 그 유도리, 즉, 힘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지배를 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분명히 좁은 문은 있는데 그 문을 일반인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돈을 가지고 변호사를 잘 쓰는 사람들은 쉽게 변경도 하고 다 합니다. 이유는 달면 되거든요. 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참고로 가끔 보면은 보증금 자기가 매각 실수해서 원래 보증금이 몰수되죠? 몰수되지만 뒤로 빼기도 합니다. 뒤로. 그러니까 이제 법원 공무원들의 가족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판사한테 이거 내 우리 가족인데 어떤 이런 실수에 의한 거다라고 사정 얘기를 해서 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카더라 통신이에요. 본 적은 없지만 들은 거보다는 높아. 들은 거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변호사 사무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고 이짓저짓 하는 걸 본 적은 없지만 들었어. 본 적 없다는 얘기는 내 눈앞에서 안 봤다는 얘기지만 우리 회사와 관련돼서 전화통화를 수시로 했으니까 이거는 본 거와 마찬가지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증명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 그런 줄을 여러분도 아셔야죠. 어차피 경매라는 거는 깨끗한 건 아닙니다. 하이에나 같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경매라는 것은 사고가 터져서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썩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 같이 경매쟁이는 하이에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렇잖아요. 사자가 실컷 발톱 빠지면서 잡아놓은 고기를 좀 포식 좀 하려고 그러면 꼭 들러붙죠? 하이에나가 오잖아. 야, 쟤 잡았대!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옆에서 막 시끄럽게 하면은 사자가 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가. 과시감 체하니까. 그 다음에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표범 같은 경우는 끌고 나무로 올라가 버리죠. 근데 사자는 또 나무를 못 올라가. 그러니까 이 현지에서 먹을 만큼 먹고 얘를 끝내야지. 끌고 가면은 너무 시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옆에서. 그러니까 먹고 놔두고. 이게 하이에나예요. 그러니까 경매쟁이는 항상 도매시장에서 도매해서 사기 때문에 분양시장은 극단적인 상층부죠. 태풍을 그대로 맞아버리는 세계. 우리는 심해에서 조금 있는 세계. 그러다 보니까 애진간한 자연재해에 좀 버티는 게 강해지는. 즉, 왜냐면 사자는 뛰다 보면 발톱이 빠지기도 합니다. 발가락 골절, 무릎 골절이 온대요. 사자는. 그래서 죽는데. 그래서 종자가 많이도 안 났지만은 이 사냥하면서 생기는 부상이 어려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육고기를 뜯기 때문에 이라도 하나 상하면 그 다음부터 식욕이 뚝 떨어져. 좀 씹으려고 그러면 이가 아파. 그러면 식욕이 떨어지니까 사냥도 안 해. 그래서 굶어 죽기도 합니다. 이런 사자의 인생 처음 들어보셨죠? 항상 여기 오신 분들은 모든 걸 다 처음 듣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많지 않다, 경매는. 조금 이렇게 누가 죽여놓은 고기 이렇게 뜯어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매각이 불어대든 찾아가든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하는 거를 애석해 할 필요가 없죠. 땀을 많이 안 흘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로소득 같은 게 사실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있으니까 명도할 때 재산을 환원을 하라라는 거죠. 이치가 다 합이 맞아.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피땀 흘려서 얻었는데 하면서 도끼눈을 띄우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이 기술이 없어서 피땀 흘린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지 기술이 있으면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인데 기술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알고 나면 진짜 쉬워. 이걸 스스로 알아야 돼요. 불로소득이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투기다 그러면 무슨 투기냐? 엄청 계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예, 그렇게 하죠. 자, 이해되시죠, 이거? 자. 123조 매각 불허. 불허 사유는 왜 제가 121조를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 항에 있는 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직권에 동그라미 치시죠. 직권이라는 것은 판사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 121조 규정 사유가 있으면 금방 아주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셨던 121조가 딱 있으면 집중이 아니고 있으면 판사가 그냥 이건 이의신증에 따라서 불허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쉽죠? 네, 매각을 불허한다. 이렇게 있고요. 124조 과잉 매각에 의한 매각 불허. 과잉 매각이라는 것은 지나칠 과자죠? 과잉 매각. 좀 지나친 매각이 있으면 불허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뭐가 지나칩니까? 받을 돈은 1억인데 집을 막 동시에 두 채, 세 채 경매를 쳐버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엿먹어봐라. 팍 쳐버린. 요 집은 3억짜리고 4억, 5억짜리고 7억짜리야.
사실 1억 받으려면 아무 집이나 하나만 쳐도 되는데 총 거의 한 15억짜리 집에다가 1억 가지고 그냥 심술을 놓는 거죠. 그냥 망가뜨리려고 하는 경우, 과잉 경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매 같은 경우에도 불허를 해버리죠. 여기 읽어볼게요.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감지집행 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런 즉 여러 개 있죠. 요걸로 하나를 가지고 팔아서도 돈 되는데 왜 굳이 그러냐. 그런 경우에 불허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불허한다라고 했어요. 경매를 개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허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 채가 다 경매가 끝까지 왔다는 얘기죠. 누가 또 낙찰 받았다는 얘기야.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60여 대로 먹었다는 얘기죠. 고생대로 한 거야. 사실은 과잉 매각을 최종적으로 구제하는 거를 경매 개시 결정 단계에서 구제를 해주는 게 맞겠죠. 그럼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당한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1억 빚졌는데 온 집안에 다 경매 들어와. 얼마나 울분이 터질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내년에 누가 낙찰 받으면 그때 가서 얘기하라. 과잉 매각 불허 신청하세요. 이거는 법적으로 입법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예.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해결을 해야 돼. 그쵸? 하는 거 쉬워요. 최초에 해서 감정평가까지 2개월도 안 걸리니까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과잉 매각 여부를 심사하라라고 판사한테 규정 하나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이 많아지니까 싫어하겠죠. 일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그 경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별로 없고. 자, 어딨죠? 124조요. 예, 127조만 볼게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뭘 할 수 있죠?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121조 6호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공부하셨죠? 6호가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 진행 중에 밝혀질 때. 별표 치시죠. 별표. 네. 찾으셨어요? 네. 121조의 6호. 쭉 내려. 121조의 6호.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1조 6호에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가 변동된 사실, 경매 절차 진행 중에 밝혀질 때. 이게 사실 상당히 말이 애매모호하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든 예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보세요. 감정평가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집행관의 매각물건 명서서나 기타 어떤 사실 현황 조사서에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어요. 현장 조사할 때도 외관만 보게 되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낙찰 받고 진행을 문을 따보니까 안에가 불이 타서 새카만 거예요. 화재난 전력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조항이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들 생각에. 될 것 같죠? 그죠? 거기 보면은 그 밖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했죠? 책임을 질 수가 없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저하게 훼손이 됐고, 감정평가서에는 훼손됐다면은 감정가격이 조금 낮춰져야 되겠죠? 감정평가를 우리가 3억을 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그 근거에서 훼손됐기 때문에 저가 판정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문구에. 그랬다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가 슈퍼맨이 아닌 이상 투시력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아마 해당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당됐다라는 판단은 판사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주장은 할 수 있겠죠. 이거는 해당된 거 아니냐. 121조의 6호에 해당됐냐고 하면서
뭐 어디 있었지? 아, 그렇죠. 127조에가 있죠. 121조 6호에 해당하면 매수인은 돈을 낼 때까지 취소 신청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도하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면은 잔금 내기 전에는 뭘 하라? 취소 신청하라는데 발견은 언제 한 거예요? 잔금 내고 나중에 발견한 거지. 우리가 잔금 내고 명도 진행하니까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취소가 안 되잖아. 이건 취소 신청이 어렵다, 이게. 그죠? 예. 그 법조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취소 신청은 잔금 내기 전까지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쵸? 요런 경우도 법의 허점이죠? 제가 이제 법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안 하지만은 이렇게 조금만 몇 조항만 딱 건너뛰면 현실하고 안 맞아. 현실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입법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상속 같은 경우도 있어요. 상속도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상속은 개시되지만 대부분 그 예를 들면 객지에 떠나 있어서 아버지가 죽은 지 5년 만에 알아냈어. 그러면 뭐라고 되냐면 상속의 이유 신청 같은 경우는 상속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얼마 이런 것도 조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희랑 이명희 씨가 둘이 싸울 때 이거를 안 날로부터 기산점을 어디로 두냐 가지고 이번에 싸움을 많이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까지는 또 뭘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지. 요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취소까지 하려면 14일이 지나고 잔금 치르기 전에 집중적으로 명도를 시작을 해서 알아낸 연후에 문제가 있으면 뭘 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이제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에 잔금 치르고 명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중대한 건들은 낙찰되면 이날부터 명도를 개입하죠. 이날부터.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상하게 어떻게 가르치다 보니까 PT들도 보면 다 이날부터 시작해 다. 원래는 요날부터 하세요 그런데 다 성미가 급해. 계속 물어봐.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기법을 말을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런 거가 있죠.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이날까지는 우리 거가 아닌 거죠. 제가 옛날에 경매 처음 시작할 때는요. 잔금을 치르면은 민법 187조에 의해서 잔금을 치르자마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등기가 필요 없어. 이게 이제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이날부터인데 이때 가요? 그러면 아저씨가 뭐라고 한 사람이 제가 겪어봤는데 내가 등기를 오늘 떼봤는데 아직도 내 이름인데 왜 당신이 와서 설치냐고.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있었어. 그러면서 또 설명해줘야죠. 민법 187조에 의하면 뭐 이런 설명을 해줘.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어디까지 했지? 하도 글을 작게 줄여놓으니까 안 보입니다. 129조 하겠습니다. 이해관계는 매각 허브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만 즉시 양도한다. 이해관계인은 허브 결정에 손해를 볼 때만. 누구는? 이해관계인은.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항고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범위를 축소시켜 놓은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나 시비를 거치다 보면은 이 결정이 늦어지고 경매 한번 낙찰받기가 너무 어려워지겠죠. 무슨 낙찰을 한번 받아놔도 뭔 이유가 많아. 이유가 한 번에 제시해야지 이놈들이 짜가지고 소유자 뒤에 얘기를 들어서 오늘은 김서방이 하고 좀 끝날 때쯤 되면 권서방한테 또 시키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항고장은 딱 접수되면 또 심리를 해야 되거든요. 항고에 대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이유가 있을 때만, 그러니까 손해를 볼 때만 하라. 나름 조치를 해놓은 거죠. 이익 보는 놈이 할 수도 있잖아. 아무 손해도 없는 놈도 그냥 시비조로 걸러버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그 부모님이 경매할 때는 한번 낙찰받아서 좋다 그랬어요. 근데 항고가 딱 들어왔습니다. 항고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근 1년간 끌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각이 불허가 된 거예요. 항고에 1년 끌다가. 그러니까 1년 동안 최저가 그 보증금 들어간 거 있죠? 못 찾았잖아요. 그걸 1년 이후에 찾았단 말이에요. 돌아버리죠. 그게 여러분들의 유일한 투자금이라면 도는 거야, 그게. 묶여 있어 버리는 게 딱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빨리 포기하고 빨리 받아버리는 것도 방법이죠. 예. 그럼 어디 있지? 129. 예, 130조 하겠습니다. 굵은 것만. 거의 끝날 때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한 20분 사설을 풀었더니 늦어졌습니다. 자, 130조 3항 보이겠습니다. 3항. 읽어보시죠. 크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려면 뭘 내야 되죠? 10분의 1을. 보증금의 10분의 1을 내라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일종의 보증금이죠. 보증으로 매각 때문에 10분의 1이면 최저가에 대해서 우리가 낸 돈이죠. 그 돈을 걸고 항고를 하라는 거죠. 옛날 이게 없었어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나 항고를 거는 거죠. 아무나. 그래서 엄청나게 지리한 게임이 연속이었어요. 매번 그랬어요. 소유자가 옛날에는 어떤 형사인 경우도 있었어. 그러면 대부분 이거부터 걸고 시작해. 그럼 뭐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로 이제 찾아러 와서 포기 좀 하시죠. 우리 집이다, 중요하다, 뭐 조금 더 얹어준다.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법원 입장에서는 팔라고 내놨는데 손님이 왔다 가고.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보완한 거예요. 민사집행법에. 그래서 어떤 시비를 걸려면은 돈 내놓고 시비 걸으라는 얘기죠. 쉽죠? 자, 그러면은 그 돈에 대한 조치가 궁금하시죠? 네, 6호 읽어보시죠. 6항.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돈 띈다 이 말이죠. 채무자나 소유자는 돈 걸어놓고 시비를 걸고 돈 띈다. 그러면은 줄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재산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요한 보금자리가 경매를 당했어요. 뭐 7억짜리가 예를 들면 3억 5천에 잡아간 거예요. 억울하죠? 우리 집이고 여기서 계속 살고 앞으로도 사업만 하면 될 것도 같아. 그러면 항고 보증금을 걸어버려요. 걸고 몇 천만 원 날릴 생각하고 날리잖아요. 걸고 날려버립니다. 그 항고를 딱 해요. 그러면서 1년 가까이 끄는 거죠. 변호사 사가지고. 그럼 그 사이에 나는 인천항에 배가 들어올 거니까 물건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할 수가 있어. 그 돈 가지고 채권자하고 빚을 갚아서 매각을 취소시키기 노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통상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런 것도 알아놓으시면 여러분들의 아는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 경매당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항고 절차를 한번 이용해봐. 대신 돈은 좀 날릴 거야. 네가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컨설팅의 일환이다. 아시겠죠? 자, 6호 읽어볼게요.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의 항고가 했네.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7항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상고 이런 거가 있겠죠. 좀 전에는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한 항고고 지금 항고는 뭐냐면 소유자도 아니고 채무자도 아닌 제3자가 한 항고죠. 예, 이런 경우에 그런데 기각이 됐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하는 금전 유가증권을 항고한 날로부터 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죠? 이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이자 안 준다 이 말이죠. 이 돈을 맡겼으니까 이자는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쁜 건 아니죠. 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무자 소유자에서 너무 급박하면은 다른 이해관계인 한 명을 설득해가지고 항고를 걸게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 왜 내 돈 가지고 너를 위해 좋게 해야 되냐? 내가 항고 보증금을 낼게. 사정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항고를 시키면 원전을 날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머리죠. 이 법을 조항을 잘 분석해 보면 그거 틈새가 보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매각 허브하고 취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사실상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저가 경매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해본 적은 없어요. 취소 신청한 적 없고 불허 신청해본 적도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샀는데 집이 불타 있는 적 만난 적도 별로 없어요. 피사의 사탑처럼 기운 것도 못 만나봤어. 혹시 그거는 나의 솔직히 운 아닙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만약에 정말 재수없는 상황이 생기면, 오늘 배운 지식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근데 이런 지식을 알아놓으면 장점이 뭔지 아세요? 법무사, 변호사한테 가서 매각 취소 요청하려고요. 이거 접수해 주세요. 이 말이 나오지. 가가지고 얘기를 떠들면 법무사, 변호사들이 이 상황을 경매 전문의 하는 사람은 좀 알아요. 하지만 경매 전문을 안 한 사람은, 검토 후에. 즉답이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주사를 딱 놔줘야 되는데 주사를 안 놔주고, 검사만 하면서 돌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답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손을 빌리더라도 내가 알아야 되죠. 내가 어떤 중국집을 차리더라도 주방에 안 들어가도 요리를 할 줄 알아야 얘놈이 속이는지 만지 맛을 봐야 또 고객한테 팔리는지 알듯이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어차피 법무사 변호사한테 이런 걸 의뢰하는 입장이더라도 알아야 의뢰가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질문 있으세요 혹시? 네. 여기 보면은요. 네.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일괄 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 그러니까 명세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낙찰받은 사람도 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보니까 아파트 목표목표 쭉 하다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건물하고 대지하고 감정가격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지권은 미등기 이런 네.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은 분양할 때 당시에 분양 대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대지권 미등기 이렇게 뜨는 거 보면 이제 어차피 법원에서는 일관해서 다 팔았으니까 그 권리는 다 샀으니까 네, 그렇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등기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나 이 조항이 등기가 안 된다고 했다라고 말씀은 잔금을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잔금을 이거는 지금 허브 결정 이유는 잔금 내기 훨씬 전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소 대상도 아닌 것이 되죠. 잔금을 냈는데 등기 안 해준 건 이 뒤엔 얘기죠. 그때는 이제 개인 간의 민사소송으로 받아올 수밖에 없죠. 안 해준다면. 제가 옛날에 온비드 공매를 샀을 때, 그 당시에 좋은 투자 그러면은 온비드에서 저를 아주 나쁘게 봤는데, 대지권 미등기를 제가 샀어요. 부가현동에 있는 비버리 힐즈 아파트라는 건데, 당연히 감정가에는 대지하고 건물 가격이 포함된 상태에서 제가 낙찰을 받았죠. 근데 부대 조건에가 뭐냐면 대지권 미등기여서 등기 이전에 협력하기가 뭐라더라? 뭐 어떻게 써놨어?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미지수로 그냥 던져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받은 다음에 당연하게 등기 이전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야, 당신들이 옷 팔았잖아. 등기 이전을 해줘야지. 못 해주는데요. 부대 조건은 그렇게 써져 있지 않느냐. 그럼 다시 얘기해 봅시다. 건물도 있고 대지도 판 거 맞지요? 예. 그러면 둘 다 등기 해줘야 되잖아. 그건 못 해주겠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가가지고 그냥 거기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난리를 쳐놨는데 죽어도 안 해줘. 안 해주는 게 걔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거기엔 부대 조건에 그냥 대지권 미등기 사건에 대한 모든 위험 부담 저한테 인수하라는 식으로 써놨다 이거야. 자기들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매 사건에서는 해줍니다. 대지권이 미등기된 사례는 건축 중에 부도가 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보면 아파트가 40평형, 30평형, 20평형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은 땅 대비해서 몇 호에 해당하는 평수에 해당하는 대지 지분 비율이 각기 다르겠죠. 이거를 법무사가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단지들이 딱 바뀔 때 법무사들이 아파트 한 동 딱 잡으면 몇 억 벌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럼 등기가 보세요. 집이 100채면
백제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따야 되죠. 그 다음 근저당 들어가죠. 근저당 등기. 뭐 등기가 몇 건이 건지는 거야. 100개니까 한 4,500건 건지면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로비를 하면은 이제 건축 현장을 잡는 게 법무사들의 업무 영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분 비율을 다 적어야 되는데 이놈의 행정부죠. 일종의 원비들은 행정부예요. 요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어도 안 해준다는 멘트만 반복하는 거야, 기계처럼. 그런데 경매라는 것은요, 공매도 그렇지만 요거는 거의 소수만 알고 계시는 건데, 오늘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국가가 개입한 시장이잖아요. 그지만은 얘 집을 경매 쳐서 B한테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우리가 최대한 그래도 신뢰는 하는 것이죠. 신뢰는 하지만 이렇게 판매하는 행위의 법률적인 해석은 그냥 개인 간 매매로 봅니다. 옛날엔 표현이 경매, 경락인, 최고가 경락인 이랬죠? 언제부턴가 뭘로 바뀌었어요? 매각, 최고가 매수인. 이 뜻이 뭐예요? 매매다잉? 이걸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야, 너희들끼리 둘이 사고 판 거잖아. 최고가 매수이니까 네가 샀고 얘는 판 놈이니까 둘 간에 해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그 토지 주인들한테 소송을 걸어서 대지권을 사온 게 아니고 가져왔어요. 그런 사례가 있고, 하지만 경매 사건은 대부분 지분 비율을 법원에서 다 합니다. 법원에 하는 게 전문적인 거잖아요. 근데 원비드 쪽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야, 니가 알아서 사버려. 이런 얘기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비드에서 대지권 미등기 사건을 접하실 경우 와요. 그러면 소송을 하시면 된다. 이런 건 사실 영업상 업무 비밀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 입찰 못 하거든. 저는 해봤기 때문에 딱 있으면 탁 잡아버리죠. 근데 여러분들 모르면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 물론 이런 말을 해줘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일종의 옛날에 틈새였었죠. 웬만하면 반값에 샀어. 대지권 미등기, 토지 별도 등기 그러면 아무도 안 됩니다. 그럴 때 막 사서 돈 벌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밝혀져도 뭐 또 다른 기술들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해도 되죠. 풀리셨죠? 네. 네, 그러니까 매매로 본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율은 정하기가 어려우면 내가 법무사를 사서 법무사한테 비율을 지정해서 매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토지 주인들한테 등기로 이전하라고 이렇게 소송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내용증명을 쌌더니 그 사람들이 내용증명이 왔어요. 땅값을 주고 가져가라. 근데 저는 땅값하고 건물 가격을 포함해서 샀죠? 근데 왜 땅값을 또 줘?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등기 이전을 협력하라는 행위를 촉구하는 소송을 겁니다. 그게 등기 이전에 협력하라.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승소했죠. 근데 그쪽에서 변호사 사서 대응했어요. 또 그걸 맡아. 어떤 변호사가 돈 버니까. 속으로는 알죠. 이게 질질 알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도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받았고 이제 집행비용하고 해서 200만 원 이상을 줘라. 했더니 5명인가 토지 주인이었는데 응답이 없어. 내용증명 2번 더 보냈는데 없어요. 그래서 판결문 받았겠죠. 강제집행 그 비용 확정 받았죠. 그걸로 그냥 5집을 다 털어버렸어. 강제집행으로. 그래서 한 400 이상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면 그런 거 하죠. 지금 같으면은 이제 봐주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너무 이제 고생시켰잖아요.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고생시키니까 당해봐야지. 그래서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은 해봐야지 썰을 풀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었으니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을 지향하는 큐어코리아에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남성과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케이노 파워, 미국 FDA OTC로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뇨불쾌감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이 깨는 분들, 평상시에도 배뇨장애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분들,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고생하는 분들,
볼케이노 파워는 이런 급성 전립선 질환이나 그에 따른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많은 임상체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고생하던 한 남성분은 복용 후 증세가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의 자신감을 함께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족 냉증으로 인해 몇십 년 동안이나 여름에도 양말을 신던 한 여성분은 복용 후 단기간에 신던 양말을 벗어던질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셨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만큼 볼케이노 파워는 오직 남성분들에게만 권해드리는 제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제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볼케이노 파워는 안전한 한방 생약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의 FDA OTC 심사를 거친 제품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현재 주식회사 큐어코리아는 미국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33만원에 판매하는 볼케이노 파워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볼케이노 체험단에게만 제공합니다. 볼케이노 체험단 참가를 지금 서두르세요.